네, 안녕하십니까. 스탠다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소정입니다. 네, 교수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 신약 개발 전죽에 걸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AI가 어떻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컴팩트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그 모감 연구소 소장님으로서 아까 이제 처음 화두가 사이언티스트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은 기술에 집중한 발표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해당 기술이 기술로서만 과학으로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산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산업으로 가야지만이 실제 아까 환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쭉 짚어주신 내용들을 봤었을 때 기술적으로 신약 개발 전죽에 걸쳐서 봤었을 때 여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되게 고군분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글로벌한 시츄에이션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은 아까 언급 잠깐 해주셨는데 엑사이언시아나 리컬전이나 뭐 인실리코 메디슨 같은 회사들은 짧은 그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임상 이상을 가거나 일상까지 간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과 플랫폼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거대 제약사들이 물론 초기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포텐셜을 인정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적극 도입해서 같이 뭔가 열심히 산업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이 보셨을 때 한국이란 특수 상황, 제약 산업이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글로벌의 에코시스템 중심은 아닌 이런 상황이지만 이 기술, 앞서 마지막 클로징에서도 AI 기술을 통한 플랫폼을 통한 신약 개발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그런 포인트를 잘 살리기 위해서 기술적인 분야도 좋고 오히려 산업적으로 잘 커가기 위한 에코시스템 안에서 주체들이 여럿일 수 있잖아요. 기업, 비영리 연구소, 학계, 그다음 기업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주체자들이 어떻게 무언가를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이게 상아탑 안에서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레벨까지 산업 레벨까지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의 포인트가 네.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고견까지는 아니고 저도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듀퐁 중앙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듀퐁이 머크랑 조인트 제약회사를 만들었다가 듀퐁이 앰비셔스하게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머크 지분을 다 사서 하다가 금방 그걸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에 팔았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이게 기존에 뭐 저기 사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는데 바꿔라.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제약 산업은 실제로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글로벌은 잘 되고 있잖아요.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의 컴퓨터 실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정말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약회사들이 진짜 마음을 열고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오히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우리가 신약 개발의 성공 사례가 사실상 없죠, 아직까지. 신약 개발의 성공 사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1조 짜리 블록버스터 드럭을 팔고 있는 회사다. 그럼 뭐 인공지능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돼 버리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미스트리 우리 전통적으로 워낙에 중요한 학문이었고 뭐 한 40-50년 전에는 의대보다도 높은 랭킹 넘버 원 학과였고 뭐 생명과학은 너무 아시겠습니다만 뭐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요즘 이제 제가 인공지능 소사이티 회장을 2018년부터 20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정말 형편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인공지능 우리 기술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제 인적 자원을 배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홍보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모감연구소는 공익연구소입니다. 이제 녹십자가 출원을 했으나 역할 자체가 공익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인데 그래서 이제 소장을 제가 맡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제가 사실은 이제 생물정보학으로 미국에서부터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 분야다라고 생각이 돼서 서울대랑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 중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뭐 상당히 뭐 실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감연구소가 재원의 절반을 내고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이 재원의 절반을 내서 8주 두 학기 프로그램을 이번 가을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수강생은 반드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최소한 박사학위 수료생이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융합학문을 27년에 해보면 이거저거 얇게 아는 사람만큼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넓이가 가야 되는 거라 관련된 생물이나 화학이나 뭐 의학이든 컴퓨터든 한 분야는 박사학위 소지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를 서울대 교수님들을 모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인재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올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에 좀 확대를 할지 그거는 이제 좀 해보고 할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환경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인재 개발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도, 전 약간 좀 더 유연한 시선을 다른 시선을 좀 갖는다고 봤었을 때, 앞서 소개해 주셨던, 이제 교수님이 꼽으셨던 가장 괄목할 만한 AI 쪽으로 바이오와 접목한 성과는 알파폴드 2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른 이제 기술 분야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쪽이 좋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 논문들이 학계도 있지만 학계와 이제 산업 회사들, 기업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그런 좋은 성과들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기업에서 이렇게 하이테크 기업에서 그렇게 이제 좋은 논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어떻게 보면 인적 구성이나 이제 어떤 아까 박사 학위 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달리 보면 또 되게 유연하게 한 분야에 되게 전공하시는 분들을 유연하게 이제 뽑아서 또 그런 분들 트레이닝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결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나 어떤 정부 기관보다 어떤 기업에서의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적인 거를 되게 빠르게 끌고 가기에 유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인력 계획하시는 부분이 산업적으로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예,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생물학자가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그러면 인공지능도 듣고 생명과학도 듣고 약학도 듣고 배우는 건데 그러면은 8주를 듣고 전문가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생물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 저희 녹십자 상관없이 뭐 종근당이나 한미약품이든 뭐 삼성바이오든 갔을 때 이 사람은 본인 지식도 있고 얘기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뭐 다른 굉장히 훌륭한 연구실이랑 협업을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가 지금 키우는 인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배치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협업을 정말 잘하는 연구실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고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대학들이나 이제 그런 연구소 쪽에서 인재를 계속 양성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 쪽으로 계속
같이 가셔서 실제 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기업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협업의 이상적인 모습이 이렇게 구축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말을 했던 건데 우리는 이게 이 쌍방향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인재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인재를 받을 만큼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준비가 돼 있냐를 묻고 싶어요,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인재도 학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늘 뭐 제약회사는 고용을 하니까 고용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인재가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제 생각에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약회사분들한테 정말로 많이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전 마지막 부분에 다른 결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저희도 이제 새로운 분야로 이제 협업을 다른 기존의 제약사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제약사분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이제 오픈 마인드로 바꾸시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인재가 그렇게 제약사를 가거나 제약사 안에서도 그런 오픈 마인드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거나 문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하이텍 기술들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거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말로 오픈 마인드하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돈을 써야 돼요. 조직을 개편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문장으로 데려오고 조직 하나를 개편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잖아요. 그거를 제약회사가 하지 않으면 제약회사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제가 감히 예.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되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